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중동 사태 경제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서 25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 조율 작업을 거쳐서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엔 석유 비축 물량 확대, 나프타 수급, 대중교통 이용 확대 방안과 함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지역 화폐 형태의 민생지원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위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면서 신속한 추경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돈 풀기, 선거 추경을 우려하면서 추경안의 방향을 수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가 오늘 회동하면서 김 전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대구시장 컷오프 결정에 불복해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협상과 전쟁이 공존하고 있는 중동 사태.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군함 파병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코너에선 주한 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하면서 파병 반대 입장을 냈던 이기헌 민주당 의원을 만나서 시위까지 하면서 반대한 배경과 대응 전략 그리고 나머지 정치 현안들도 함께 짚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훈 국민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했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 고지 앞두고 일선 주유소에게 이제 협조 주문했습니다. 그렇지만 담합과 매점 매석 이건 주로 이제 석유 회사들이겠죠. 그 대형 석유 회사들에 대해선 담합, 매점 매석 엄정 대응하겠다고 이제 했고. 자, 그리고 국민들에겐 정기절약 협조 당부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한 것들이라고 보십니까? 네, 이런 대응은 정권 차원의 대응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까지 역사에서 여러 차례 경제적인 위기라든지 그런 상황들을 맞았을 때 여러 해법들을 축적을 해놓은 것이 있는 것이고, 또 제도보담도 매점 매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런 지점들을 하나하나씩 짚은 것이라고 상식적인 대응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기훈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상식적인 대응이긴 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거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그런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에너지 믹스를 보면 가스가 한 30% 되고요. 2024년 기준에 석탄이 26%, 신재생이 23%고 원자력이 17%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탈원전 정책을 쏟아내면서 원자력을 줄인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신재생을 늘렸는데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효율적이지 못하고 예측 가능성이 좀 덜하기 때문에 그때 LNG 수입을 많이 했습니다. 가스 비중을 굉장히 높인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지금의 그 카타르가 속된 표현으로 더 이상 우리 공급 못한다 얘기를 했을 때 온전하게 피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가스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 피해가 온전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원전이 26기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탈원전 정책 이후에 원전 관련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면서 계속 운행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안전한지 여부를 따져서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을 늦추고 잘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기 중 10기가 사실상 운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특히나 40년 연한인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10년, 20년 단위로 하는데요. 네. 일본과 프랑스와 미국 같은 경우는 다시 쓸 수 있는 거를 안전이 확보된 뒤 40년, 60년까지 쓰게 합니다. 그래서 이념적인 원전에 대한 어떤 잘못된 사고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 이후에 에너지 정책이 왜곡됐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피해가 더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네, 말씀하신 그 문재인 정부 탈원전에 대한 부분 상당히 과장됐다라고 보는 게, 문재인 정부 때 전력의 설비 양은 더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이 그걸 고백을 한 적도 있었고 그때 닫은 원전이 월성 1호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친다면은 고리 1호기를 닫는 것으로 결정했던 박근혜 정부도 탈원전 정부인가.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우리나라 원전 비중을 보면은 처음에 조금 줄어드는 것 같다가 다시 약간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땐 크게 변화는 없었거든요. 네. 오히려 저는 탈원전 정부도 아닌데 탈원전 정부인 것처럼 하고 논쟁을 했던 것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정치 논의였다. 그렇게 보고 사실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또 신규 원전까지 하겠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또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을 할 수도 있는 또 다른 국면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탈원전 정당이다, 탈원전 정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또 상당히 어렵지 않나. 요즘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짧게 네, 말씀드리자면 김기현 대변인 짧게. 문재인 정부 때 신규 원전 관련해서 계획해서 수립을 안 했습니다. 에너지 정책은 50년 단위가 아니라 20년을 내다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도 신규 원전 안 해주다가 AI 시대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해준 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을 지적합니다. 네. 자, 오늘 오전에 사이드 쿠제차 주한 이란 대사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국은 비적대적인 국가, 적대적 국가 아니라는 거죠. 이란 정부와 조율하면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앞서서 이란 대사가 방송에 출연해서는 미국 투자 기업과 거래한 배는 통행할 수 없다. 통행 불가다. 자, 이거는 어떤 뜻일까요, 김기영 대변인? 우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일종의 갈라치기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조금 거리를 두면 우리가 좀 풀어줄게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처음에 한국은 비적대적인 국가다. 그래서 뭐 해줄 것처럼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귀가 번쩍 뜨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 앞선 방송에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래서 관련돼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거든요. 네. 한국이 이란과 우호적 관계를 갖고 있어도 미국 회사가 투자한 유전 시설을 이용하는 석유가스는 항해가 불가능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간을 본다는 거고 지금 한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 항해의 자유를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저도 처음엔 굉장히 좋은 뉴스인 줄 알았는데 불확실성이 제거되진 않았다. 결국은 이번 주에 파키스탄에서 열릴 이란과 미국과의 어떤 협상 결과에 따라서 가는 바가 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김수인 평론가님 동맹국인 거 뻔히 아는데 미국하고 여튼 그래서 이거 되게 파격적인 얘기인가 하고 봤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상황은 섣불리 어떤 쪽으로 결정해서 움직일 단계는 전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물론 이게 전혀 때 그럴 일이 없는데 일부러 그렇게 해줄 것처럼 비적대 국가로 취급을 해줄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게 또 실제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또 확실치는 않은 거고 일단 이란도 그 얘기를 던져보는 게 파병이라든지 이런 그 동맹 국가들끼리의 결속 이런 것들을 좀 와해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그냥 믿으면 안 된다는 것도 있는데 네. 근데 또 반대로 그러면 막 파병을 하고 그냥 이렇게 확실하게 해야 되느냐 그 또한 아닌 것이다. 지금 사실 뭐 미국이 동맹국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이렇게까지 일을 벌였는데 그걸 또 수습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외롭지만 않은 게 다른 또 미국의 동맹국들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일본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선뜻 나선 데는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조를 좀 같이 맞춰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또 어떤 국가들은 이 상태에 대한 중재 시도를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 일단은 조금 가운데에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만약에 그쪽으로 한국에서 뭐 파견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또 어떤 막 이렇게 전쟁에 끼어들어서 이란을 같이 치는 그림보다는 국제적인 그 항행의 공공성 이런 것들을 수호하기 위해서 한다. 이 그림이 또 맞춰져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려면 지금 당장에 뭔가를 추진해서 결정할 일은 아니다. 국민의힘에서 몇몇 의원들이 파병 요구를 하고 주장을 했지만 저는 뭐 의원 일부가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 정책에 대해서.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의원들이 주장을 하는 거고 정부가 결정하는 거는 신중해야 되고 굉장히 체계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파병이라는 거 되게 예민한 문제죠. 저 젊은이들이 어떻게 보면 전장에 투입되는 거고 네. 또 우리가 파병 그 순간에
일환의 표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예민한 문제여서 뭐 국회 동의도 거쳐야 된다. 그리고 많은 논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런 부분은 김기영 대변인님도 어떻게 그러니까 동의하십니까? 파병 문제가 왔을 때 예. 국민의힘에서도 국회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봉쇄는 국제법상 항해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병의 형식이 아니라 파견을 했을 때 최소한의 안전 조치로서 우리가 적극적인 어떤 미션을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유조선과 상선에 대해서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란 당국에 메시지,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그런 여하에서 뭔가 운신의 폭을 넓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추경 얘기 좀 해볼게요. 정부 여당이 25조 원 규모 추경안 이거 뭐 확정된 게 아니고 추경안에 골격입니다. 청사진 내놨습니다. 김수희 평론가님 어떤 내용이 주요 내용인지 네. 플러스 그걸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까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정부가 무엇에 대응하는 것이냐 했을 때 이 추경의 목적은 고유가 대응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고물가 대응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고유가 대응 관련해서는 이를테면 최고 가격제를 석유 제품에 대해서 실시를 하게 됐잖아요. 정유사가 손실을 보게 되기 때문에 보전 사업 그 비용을 추경에 반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핵심 전략 품목의 안정적 수급이라든지 또 석유 비축 물량 확대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 또 이런 시대일수록 재생 가능 에너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교훈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태양광 보급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재추진이라든지 네. 또 대중교통 관련해서도 이용 촉진을 하는 뭐 K패스 환급률을 높인다든지 이런 방안들도 검토해서 넣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민생 지원, 그러니까 고물가에 대한 대응인 셈인데 농축수산물 할인을 확대하고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강화한다. 네.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역화폐의 민생 지원금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향이 또 검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사실 3월에 추경을 한다는 것은 좀 이른 추경일 수 있고 원래는 이 추경이 되도록이면 좀 늦거나 혹은 작은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말인즉슨 세금이 생각보다 더 거쳐가지고 그걸 별도로 편성을 한다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제대로 예측을 해서 본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예산을 집행해서 뭐 내수를 진작시킨다거나 하는 효과가 더 크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뭐 원론적으로는 추경을 뭐 어떤 국회의원 출신 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추경이 너무 이런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근데 지금 또 이거 감안할 수밖에 없는 거는 워낙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그리고 아마 이번에 민생지원금 이 문제가 또 논란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좀 논란을 줄일 수 있는 그리고 시장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걸 줄일 수 있는 것이 현금은 아니고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고 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하위 계층에게 집중해서 주는 방안을 현재 정부 여당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지역화폐나 지역화폐가 자칫 뭐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평가를 합니다. 네. 뭐 지역화폐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김기영 대변인께는 녹취 들은 다음에 한번 좀 질문을 드릴게요. 야권 이번 추경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개혁신당 둘 다 이제 반발하고 있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면제 즉시 기름값이 내립니다. 화물차 기사와 라이더가 다음날 주유기 앞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 재원은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관광업, 운수업, 물류 피해 업종에 집중 투입합시다. 25조 원을 전국에 현금을 뿌리는 것과 유류세를 전액 면제하고 피해 업종을 지원하는 것 어느 쪽이 진짜 고유가 대책입니까? 6.3 지방선거가 석 달 앞입니다. 힘든 분들을 집중 지원하는 것과 선거용 하사금을 내리겠다는 방식 어느 쪽이 나라 걱정하는 정당입니까?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인 나라에서 고유가 대책은 그 세금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간단한 처방을 외면하고 현금 봉투를 들겠다는 순간 그것은 이미 민생 대책이 아닙니다. 자, 지금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얘기 들어봤는데 앞서서 이제 국민의힘은 추경 관련 7대 지원책 이런 걸 제안했었고 이준석 대표는 이런 방식의 추경 대신에 한시적 유류세 전액 면제 제안했습니다. 이게 네. 어떤 배경에서 이런
제안을 하는지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기용 대변인? 저는 그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큰 틀에서는 비슷합니다. 뭐냐면 에너지 추경인 만큼 그 목적에 맞게끔 에너지 쪽에 어떻게 보면 숨통을 트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전액 면제하거나 아니면 정유 및 석유 화학업계 긴급 지원하는 거 유류세 인하 저희도 있습니다. 이게 유류세 인하가. 그다음에 K패스 할인 확대 이거는 뭐 대중교통 유인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정부가 과하게 이제 하위 50% 관련해서 이제 돈을 뭐 지역 화폐든 뭐든 돈을 뿌리는 거죠. 사실 돈을 주거나 지역 화폐나 돈 주는 거잖아요.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선거 앞두고 돈 주는 그렇죠. 거다. 근데 이재명 정부가요. 올해 예산이요. 지난해 예산 비해서 50조가 많습니다. 670조에서 728조거든요. 그러면 원래 예산보다 거의 10% 가까이 8점 몇 %를 올렸습니다. 그럼 지금 3월이잖아요. 그럼 지난해보다 예산이 50조가 늘었는데 거기에다가 또 25조를 더 쓴다? 그럼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산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감할 수 없고요. 지금 보니까 이게 국채 발행을 안 한다. 그래서 문제 없다. 이건 또 예를 무슨 들어서 뭐 논리입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데 초과세수 많이 뭐 그런 거 활용한다는 건가요? 아니 그걸 활용한다는 겁니다. 법인세. 근데요. 매해 이재명 정부는 아예 대놓고 110조씩 국채를 발행한다고 했습니다. 매 110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건 그거대로 놔두고. 아 그렇죠. 그걸 안 갚습니까? 그거 누가 갚죠?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국가 예산을 이렇게 늘리는데 거기에 늘리는데 뭐 세금을 잘 걷어서 할 게 아니라 세금의 저항이 있으니까 국채를 110조씩 5년 동안 발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돈을 잘 벌 때는 그걸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에너지 추경에 맞게끔 하는 거는 동의할 수 있지만 이렇게 돈을 현금으로 푸는 건 동의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이게 이 금액이라는 게 25조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갚은 건 누가 갚는 겁니까? 다음 정부가 갚는 거잖아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국가 부채가 600조에서 1000조로 늘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는 1,500조가 이미 돌파가 돼가지고요. 5년을 다 채우면 2,000조가 넘는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그리고 고금리를 고물가를 잡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국채를 발행해서 현금이 시중에 도는데 물가가 오르지 어떻게 고물가를 잡습니까? 역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추경을 하는 목적에 맞게끔 하시고 나머지 이렇게 돈 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현금성 살포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습니다. 자, 아무리 저소득층 위주로 해도 선거 앞두고 현금성 살포인데다가 기존의 예산도 많이 올려 잡았고 초과세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다 그래가지고 들어오는 것 같고 하더라도 갚아야 될 돈들이 많은데 이제 부채를 갚는 거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도 같이 전체적인 국가적인 어떤 그 나라를 끌고 나가면서 같이 감안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잘못 얘기를 하면 좀 한도 끝도 없어지는 게 이번에 추경에서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데도 그 국채를 갚는 데다가 이 재정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결국에 그 국채를 갚는 것 또한 지출입니다. 똑같은 지출인 것이고 그거를 과하게 갚게 되면 이건 또 다른 지출에 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적정한 수준을 좀 찾을 필요가 있는 건데 물론 저는 그 국가 부채가 조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긴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근데 한편으로는 국가의 부채를 죄악시하는 관점은 상당히 위험하다. 사실 국가는 이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적정하게 빚을 져가면서 굴려가는 거거든요. 가계는 이게 부채라는 게 특히 서민층 입장에서는 아주 크게 부담이 되지만 국가나 기업은 또 다른 집단입니다. 심지어 국가는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그러니까 빚으로 빚을 갚는 것도 가능한 것이 또 국가인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 나라들이 또 선진국들도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뭐 지나치게 그 어떤 예산이 등장했을 때 그걸로 국가 빚을 갚지 그러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계속하게 되면 이제 끝이 없는 것이다. 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게 있으니까 유류세 인하는 다들 찬성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세금을 걷어가지고 잘 쓸 생각보다는 세금 깎아주는 걸로 선심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는 선심 행정을 하면서 왜 지역화폐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잣대를 들이대든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무는 또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세 인하 같은 경우는 이게 잘 살펴보면 이게 서민 쪽으로 혜택이 집중되지 않는 측면이 있거든요. 서민 중에 뭐 차 어차피 안 타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는 거고 결국에는 역진적인 성격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주기 위해서 하위층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은 좀 보완의 성격이 있지 않나. 그리고 저도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금액의 현금을 주는 건 반대합니다. 기초연금도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도 기초연금을 하후 상박식으로 개편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근데 이번에 정부 여당도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위 계층으로 집중하는 거고 네. 그리고 지역화폐는 현금이랑 또 다르기 때문에 용처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는 현금 살포하고는 또 다른 얘기다. 그리고 저는 과연 그런다고 해서 지역화폐 준다고 해서 그 받은 사람이 아이고 고마워가지고 이번 선거 때 한 표 드려야겠네 이렇게 생각할까. 저는 예전부터 그게 좀 의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만 대변인. 제가 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을 무한히 찍어낼 수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달러나 엔화나 유로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찍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그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수요에 대해서 공급을 하더라도 수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거든요. 무엇보다 지금 이렇게 돈을 많이 찍어내면 고물가뿐만 아니라 고환율입니다. 우리는 달러를 사야 되는데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고환율과 고물가와 고금리가 이른바 3고가 스탠다드가 기준점이 돼버렸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달콤하죠. 그러니까 국가라는 게 기업과 우리 가게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아끼고 사는 게 아니라 대출 일으키면 그거 누가 갚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엔 지방선거로 가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오늘 만났습니다. 한마디로 대구시장 선거 나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라고 답했는지 김부겸 전 총리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내 스스로 그런 준비가 됐냐 그런 게 여러 가지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참 가능한 한 제가 아니라 좀 더 젊은 세대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어떤 입장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워낙 최근에 당으로부터 또 무엇보다도 대구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배들 옛 동지들로부터 우리가 고생한 거 한 번만 더 함께 고생하자. 우리들도 여기서 다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저보다 선배들도 계셔요. 그분들이 자신들의 모든 걸 다 또 던져서 다시 이렇게 도전하는데 몇 할 거냐는 그런 좀 간절한 그런 요구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뭐 피하기는 힘들겠구나. 자, 김부겸 전 총리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 녹취의 가장 마지막 부분. 이건 피하기 힘들겠구나. 김경태 대변인, 이거 하겠다는 얘기로 들립니까? 그렇죠. 하겠다는 얘기죠. 물 들어왔으니까 노 젓겠다는 그 말씀이신데 여러 가지 상황상 이길 가능성이 커졌다. 그런데 실리가 있는데 또 명분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자리를 만들어줬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가서 상고 초려를 했기 때문에 뭐 분위기는 무조건 나오는 거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객관적인 상황을 봤을 때 저희가 지금 분열되어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모든 것들은 작용과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의 어떤 4분율이 김부겸 전 총리의 등판을 불렀지만 그 등판 때문에 또 저희가 또 결집되는 상황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네. 저는 김부겸 전 총리가 상대 진영이지만 험지 아닙니까? 험지에서 몇 번의 도전을 하고 성공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근육이 생긴 거죠. 정치적 근육. 그리고 그 근육 속에서 본인의 정치적 이력 속에서 나오는 묻어나는 말에 어떤 무게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당에 있는 다선 의원분들 제가 존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쉬운 곳에서 많은 분들이 경쟁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은 좀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태 대변인께 먼저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정청래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대구에 필요한 거라면 총리님이 원하는 거라면 무엇이든 다 해드림 센터장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대구 지역에 파격적인 선물 보따리 풀겠다.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때 국민의힘이 초기 혼선 때문에 좀 늦춰졌고 그다음에는 좀 이렇게 다시 뜻을 모아서 해달라고 했는데 못했던 게 행정통합입니다. 네. 대구 경북. 국민의힘이 못했던 걸 민주당이 해준다. 뭐 이런 모양새를 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언론 보도를 보면 김부겸 전 총리가 좀 요구했던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AI 관련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자,
그런 선물 보따리까지 풀면 안 그래도 불리한데 더 네. 불리해지는 겁니까? 네. 근데 저는 예. 하나 궁금한 건 김부겸 총리 하셨잖아요. 전 총리. 예, 예. 그때는 대구에 대해서 도외시하셨나요? 그리고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한 사람이 대구시장 되면 TK 쪽 지역분들에 대한 배려가 생기는 거고 그분이 안 되면 홀대하는 건가요? 저는 이 자체가 대구 시민을 기본적으로 표로 보는 거죠.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통합이라는 의제를 다가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부산시장 후보인 현 부산시장 박형준 시장이 삭발을 하고 부산의 발전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냉하다가 전재수 의원이 가니까 다음날 소위에서 통과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실 우롱하는 거거든요. 결국 모든 것들은 사람이나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게 아니라 표로 보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 유리할 것 같지만 대구 시민의 어떤 자존심을 밟는 행위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현실적으로 보면 어쨌든 뭐 부산 뭐 허브 특별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라든지 뭐 AI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선거 때 선물 보따리를 정부 여당은 그 여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면은 좀 큰 틀에서 보면 선거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하튼 정부가 또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또 하는 거고 이게 좀 애매한 측면이 있잖아요. 네. 자, 그랬을 때 일단은 누가 봐도 이거는 여당이 유리한 것이다 이렇게 1차적으로는 생각이 되는데 김기영 대변인 말씀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제 작용과 반작용이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치민 평론가님. 이게 사실 뭐 선거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선거 전에 선물 보따리를 주는 것보다는 선거 끝나고 나서 뭔가 있을 것이다라고 암시를 하는 게 훨씬 도움이 효과가 되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이나 김부겸 전 총리의 전략도 선거 전에도 뭐 해준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여지를 놓고 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막 뭔가 선거 앞두고 급박하게 푼다는 거는 이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동원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네. 근데 몇 개는 약간 상징적으로 따낸다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김부겸 전 총리가 당에서 도와줘야 된다 아니면 해보나 마나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그걸로 나름의 당에 압박을 한 것이고 그러면 당이 거기서 어느 정도 응답을 하게 되면 이제 대구 시민들은 아 김부겸이라는 지렛대가 우리한테 생기는구나 뭐 이런 인상을 주는 것이죠. 네. 뭐 이거는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속 보인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통상적으로 이거는 뭐 어느 당이든 간에 선거 때 또 쓰는 전략이 아닌가. 근데 저는 유권자들 제가 아까 전에 지역 합해 준다고 유권자들이 찍어준다라고 가정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듯이 유권자들도 뭐 이 지역 개발로 뭘 해준다 이 거를 딱 보고 다 선거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을 또 같이 보면서 임할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유권자분들 판단에 대해서는 뭐 크게 우려를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이 똑똑한 것 같아도 그 위에서 논다는 걸 저도 오랜 정치부 기자 생활하면서 더 봤고 더 위에 계십니다 다들. 그래서 이제 끝까지 한번 봐야 되고요. 자,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퇴근길 곳곳에서 정체입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입장 거봉 포도휴게소에서 안성휴게소까지 막히고요. 이후 기흥에서 수원까지 속도가 더디고 시구간에서는 달래니 고개에서 반포까지 막힙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지나기 어렵고요. 비봉과 일직분기점부터 정체입니다. 나란히 가는 평택시흥고속도로 역시 마도에서 성산마도 지나기 어렵습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 쪽으로는 옥포와 성안암 분기점부터 각각 밀리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 노오지부터 10km가량 답답합니다. 반대 일산 쪽은 하계분기점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이후 조남분기점에는 장애물 주의하셔야겠고요. 시흥에서 송내까지도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는 강변북로 일산 쪽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 지났는데 1시간 이상 걸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뭐 민주당 쪽 대구 봤는데 참 대구가 이렇게 핫했던 적이 있나 참 전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국민의힘 쪽으로 왔습니다. 대구 주호영 의원이 오늘 법원에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도 했어요. 모든 가능성 열어뒀다. 김기영 대변인 무소속 출마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된다는 것은 네. 경선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경선 갈 거고 가처분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소속을 간다는 건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어떤 결정이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처분을 걸고 무소속 간다는 거에 있어서 판사 출신의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뭘 하더라도 못 간다. 무소속으로 못 간다고 생각을 하고 좀 차분하게 생각을 했을 때 주호영 의원께서 예전에 무소속으로 됐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과 지금 다르다. 자기 지역구의 상황이었고요. 그 당시에 국민의힘 후보가 지지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한 지역의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어떤 폭주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보수 국민들은 임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3자 대결에서 누굴 뽑겠습니까? 그러면 어부지리로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김부겸 전 총리한테 헌납하는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고요. 또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등판한다는 건 4년 임기 중에 2년 임기를 버린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직을 던진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당에서 육선을 하시고 국회 부의장까지 하신 분인데 지금 당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나갔을 때 결국은 이재명 정부 돕는 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 거라 저는 뭐 확신합니다. 네. 뭐 그동안에 이 당의 결정이 부당하냐 안 하냐 요거는 이제 지금은 그 수순은 떠난 것 같아요. 자, 주호영 의원의 행보 어떻게 네. 전망하세요? 김수민 평론가님. 일단 객관적 여건상으로는 출마를 할 가능성이 저도 낮다고 봅니다. 말씀하셨지만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저력을 과시한 적도 있었지만 대구의 국회의원이 12명인가 그렇거든요. 그 말인즉슨 대구시장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 곱하기 12짜리의 선거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게 지역구 국회의원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힘들 거다. 이거는 객관적인 여건인 거고 그리고 김부겸 효과도 주호영 의원의 걸림돌입니다. 왜냐하면 주호영 의원이 대구시장 선거에서 선전하거나 당선이 되려면 국민의힘 지지자였는데 이번에 국민의힘 맛 좀 봐라. 라고 하는 대구 시민들 되게 많거든요. 그 사람들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분들이 이왕 국민의힘 맛 좀 봐라 할 거면 김부겸을 찍지 주호영을 찍지 않아요. 그리고 대구에는 정당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만 김부겸이 국회의원 됐으면 좋겠다 해서 찍어본 경험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대구시장 선거 때도 김부겸 후보가 40% 나왔다는 거는 국민의힘 지지자도 일부 찍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김부겸을 찍지 주호영을 찍겠는가. 예, 이거는 주호영 의원이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일 텐데 근데 사람 일은 한 가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주호영 의원이 화가 너무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국회의원 2년 더 해서 뭐해 이 생각이 강한 것 같고 그러면 그냥 뭐 좌고면 할 거 없다.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 네, 인정사정 보지 않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유일한 변수는 주호영 의원의 감정입니다. 그래요. 네. 그 감정이 지금 흥분된 상태에서 그래? 이렇게 부당한 처사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흥분이 가라앉고 나서가 더 중요한데 예. 가라앉았는데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가라앉았는데 결연하게. 그래도 출마다 출마. 뭐 이렇게 네, 그렇게 되면 나간다. 네. 근데 어쨌든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는 제일 최악은 김부겸 전 총리가 아슬아슬하게 결국은 이겼는데 그 퍼센트에 진짜 본인이 결정적으로 기여한 네. 수치가 나왔을 때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김기영 대변인 보시기에 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어떻게 그 국회의원 재보궐 어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주호영 의원만 컷오프 됐다고 한다면 예. 주호영 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시고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여론조사 이제까지 나온 걸 봤을 때 1위는 다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좋냐, 대구시장이 좋냐? 저는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회의원분들이 대구시장을 도전하는 거 보면 대구시장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국민의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컸잖아요. 네. 그러면 이 그냥 이렇게 공학적으로 본다면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이 더 억울해야 됩니다. 어차피 될 가능성이 제일 컸기 때문에. 근데 여튼 당에서 그거를 친 겁니다. 정리를 한 거죠. 네. 그렇다면 무소속이 아니라 재보궐의 공간이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배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재배치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다면 더 잘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 그러면 재보궐이 열리면 거기에서 국회의원으로서 들어가서 MBC 출신 아닙니까? 종군 기자고 그리고 치열하게 최민희 의원하고 싸운 게 다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과방위를 통해서 지금 언론사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에서 툭툭 올리시잖아요. 그거 저도 한때 기자였지만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 검열을 합니다. 아니 대통령이 특정 기사를 올려서 이 기사 문제라고 얘기하고 SBS 같은 경우는요. 다주택 팔라고 날 세우더니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난 날 세운 적 없다. 강요한 적이 없다 해서 딱 올렸어요. 그랬더니 제목이 바뀝니다. 왜곡 보도했다는 얘기도 하고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관련해서도 PD 그리고 그 김상중 진행자 리얼 연기라고 하면서 공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처럼 같은 사람이 나간다면 이거 치열하게 저는 싸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딱 맞춤형으로 본인의 캐릭터와 본인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주는 것도 당에서 할 일이다. 이런 생각. 김수인 평론가님은 이진숙 역할론 어떻게 보세요? 이진숙 위원장 인터뷰나 이런 걸 보니까 본인의 바람이 좀 투명하게 보이는 것 같은 게 왜 대구인가? 당 경선을 통과하면 곧바로 당선될 수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국회의원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진숙 전 위원장은 싸우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제 내 많이 싸웠고 당했고 이제는 좀 지쳤다?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런 이거는 막 보셨어요? 주식 트레이딩 치열하게 하던 사람이 돈 많이 벌어갖고 그냥 집 사는 거예요. 야, 주식 다 돈 빼고 이제 집 살 거야. 그래서 대구시장. 그래서 김진태 지사가 그 대표적인 예예요. 사실 요즘에 몇 년 동안 김진태 지사, 강원지사를 보면 태극기 부대에 그 김진태가 맞나? 이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점잖아지셨고 안정적으로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진숙 전 위원장이 그 길을 원했던 건데 지금 눈치 없이 국민의힘에서는 전사 나가서 싸우시오 국회로 가시오 이렇게 등을 떠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뭐 수도권은 예수님이 나오셔도 안 될 판이다 이렇게 어려운 선거 상황을 얘기했는데 이런 가운데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서울 시민을 위해서라면 대통령 바짓가랑이라도 잡고서라도 해결하겠다. 뭐 이건 뭐 저 후보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고 장동혁 대표의 지원 유세를 받을 거냐 거부하냐 이런 질문을 받고는 약간 좀 살짝 당황하면서 서울 시민 눈높이에 맞을지 기준으로 판단하겠다. 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김경영 대변인 네. 장 대표의 유세와 같이 안 하려는 분위기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실 박형준 시장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과도하게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배현진 의원이 시당위원장이잖아요. 네. 시당위원장 관련해서 예수님이 와도 이기기 어렵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가 더 열심히 뛰어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책임 있는 자세 아닙니까? 저는 그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전선을 어디에다 두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녹록지 않은 건 맞죠. 그렇지만 국회의원 플레이어입니다. 저처럼 평론가가 아니죠. 물론 저도 당협위원장을 하고 당 대변인을 하기 때문에 전 플레이어죠. 그렇다면 플레이어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낙담하고 힘들어하는 당원과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평론가처럼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지금 강성 지지자분들 그리고 중도층에 대해서 반응은 다를 수 있지만요. 선거는 강성 지지자들 그리고 중도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질문에 대해서 상대가
약간 민주당이 공격할 여지나 아니면 언론에서 그거를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신 게 낫다 이렇게 봅니다. 네. 시간 관계상 김수인 평론가께는 다른 질문 드릴게요. 자, 사기 대출 혐의 대법원 유죄 판결로 의원직 상실한 양문석 전 의원 그 지역구가 경기 안산갑입니다. 근데 이 안산갑이 여당 내에서 되게 경쟁이 달아오르는 그런 분위기예요. 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지금 뇌물 사건 1심, 2심 다 징역 5년 받아가지고 이제 최종심만 남겨두고 있는데 어쨌든 보석 석방돼가지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토크 콘서트하고 이렇게 사실상의 정치 행보 보이고 있습니다. 본인이 출마하겠다는 얘기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양문석 전 의원이 김용 여기로 와라 했는데 김남국 그렇게는 안 되지라는 취지로 여하튼 그쪽은 뭐 능력으로 경쟁해야 된다. 전해철 전 의원 출마 검토하고 있고. 자, 생각보다 달아오르는 지역구가 저기 안산갑인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곳에 오는 것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저는 김용 전 부원장하고 양문석 전 의원이 민주당에 대한 애당심이 있는가 좀 의문이 들어요. 김남국 대변인이 당장에 또 반발하기도 했고 그 반발은 정당합니다. 왜 그 전직 국회의원이 이 지역에 누구 보고 오라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그리고 지금 두 사람 다 처지가 양문석 전 의원은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것도 무슨 어떤 미세한 법리적 쟁점으로 좀 한 일에 비해서 과하게 처벌받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대출 사기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이렇게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 누를 끼치는 것이고. 심지어는 부동산이 이렇게 예민한 시기에. 그렇죠. 예. 그리고 대신에 데려온다는 분도 지금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고 이 뭐 일부에서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할 거라고 했지만 그럴 가능성은 보이지 않아요. 재판 도중에 본인 알리바이를 입증을 못했던 분이 김용 전 부원장이거든요. 안산 지역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또 그 지지층이 또 많고 이런 지역인데 왜 그런데 하필이면 그런 사법 리스크가 있거나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분들이 자꾸 거론이 되고 또 거론을 하는가 이 자체가 굉장히 문제고 김용 전 부원장은 저는 대통령의 동지라면 스스로 출마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상당히 곤란하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아마 어느 정도는 김영진 의원이나 이런 정치인들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이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김용 전 부원장이 뭐 워낙 국민의힘이 요즘 인기가 없으니까 보궐선거에 공천 받아서 당선이 됐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또 그 지역에 이 보궐선거 또 치러야 됩니다. 혈세를 들여서 또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무슨 상상이 드냐면 혹시 양문석 전 의원이 사면을 받아가지고 김태우 전 구청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저기 강서구청장이 또 나왔듯이 그런 거를 노리고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거든요. 이 두 분은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당 지도부에서도 좀 이 문제를 뭐 겉으로 대놓고 뭐라고 할 수는 없더라도 좀 물밑 작업을 통해서라도 당과 정부에게 부담이 되는 이런 행보들은 좀 못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김용 이제 보석 석방 돼가지고 이렇게 와 있는데 북콘서트 다니고 뭐 당의 어떤 그 뭐 회의를 할까 이런 데도 또 초청을 받고 해서 여러 의원들 상당히 여러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김용은 무죄다 이러고 이제 외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마냥 비판할 수도 있지만 야 국민의힘이 워낙 약하니까 이렇게까지 하나? 그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반성하고 지적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가 부족한 것과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오만은 다른 겁니다.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들의 잘못한 부분이 용인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지 않습니까? 이분 독립운동한 것도 아니고 민주화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돈 받은 거고요. 심지어 위증교사 피의자가 있는데 본인 관련해서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위증교사한 게 걸렸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 히읗, 지읒을 만나서 상의해라 이 얘기했습니다. 뭐 김, 히읗, 지 뭐 김현지라고 저희는 보는데 뭐 아니라고 한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국민들은 김현지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분인데 당대표도 그렇고 원내대표도 그렇고 국회의장까지 가서 출판 기념회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김용 전 부원장 입장에서는 나의 결백을 다 인정한다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김기영 대변인님 요번에 그 국민의힘 대변인 미디어 대변인 오늘 그 유임되는 발표가 있었나요? 뭐 공식적으로 오늘인가요? 발표는 아니고요. 아니고 그렇게 오늘 통과가 된 거로. 통과가 되고 예. 그러면 우리 김기영 대변인님도 또 이제 그 임기가 연장이 되는 거네요. 6개월 단위로 저희가 일단 박수. 자, 박수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게 드린 질문이 좀 동료 대변인에 대한 질문이라 좀 죄송한 생각도 드는데, 자 박민영 대변인 여기가 또 이제 된 거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힘이 언론 그러니까 인적 쇄신의 의지가 있냐? 네. 뭐 이렇게 변하겠다고 그렇게 했던 것을 약속을 걷어차지 않았냐? 뭐 이성권, 박정은, 조은희 의원이 일제히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장동혁 대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당 대표, 그러니까 당의 입인 박민혁 대변인에 대해서 유임을 했고 그 과정에서 쓴 비판은요. 당 대표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박민혁 대변인 제가 아끼고 좋아하는 동료이자 후배지만 부적절한 언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본인도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후보에 대해서 부적절한 언사를 해서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좌시하지 않겠다. 그런 뉘앙스로 당대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 만약에 된다면 가중 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무엇보다도 선거를 임할 때 하나가 되는 기회를 갖고 저희 모두가 그리고 박민혁 대변인도 언행에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제 뭐 마지막 기회는 한번 준다는 건데 국민의힘에서 김수민 평론가님.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국민의힘의 이미지에 또 하나의 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물론 뭐 대변인 좀 젊은 대변인 한 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여파가 좀 있다고 보세요. 그건 결국에 뭐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기용이 되는 것이고 저는 국민의힘을 포함한 정치권 주류에서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정치인에게는 왜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인지 왜 여기서는 교화에 무게를 두는 것인지 좀 이중잣대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저는 뭐 좀 안타까운 표현이지만은 박민영 대변인이 필요한 것은 무건수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생각해서 오히려 좀 그런 활동을 쉬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할 텐데 계속해서 그렇게 전장에 나온 그런 화랑처럼 좋게 얘기하면 그렇게 활동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 드는 거고 정말 저는 그 박민영 대변인이나 뭐 이런 분들 요즘에 하시는 거 보면은 진짜 문화혁명 때 홍위병 생각날 정도였어요. 특히 뭐 장해찬 부원장 같은 경우는 또 그 나이 얘기, 연령 얘기까지 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까지 있었는데 이런 좀 그런 잘못된 발언들을 만들어내는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가 일단 좀 빠져나와서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이 그분들 본인에게도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질문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시간 이제 2분 이내로 남았으니까 짧게 1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민주당에선 유시민 작가의 ABC 논쟁 또 한 번 더 언급했어요. 2차 ABC 논쟁이라고 한 A는 가치 중심, B는 이익 중심. 유 작가는 B를 비판적으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친명임을 내세워서 장사하는 사람들. 자, 요 와중에 1차 ABC 논쟁, 2차 ABC 논쟁 중간에 송영길 전 대표가 2022년 대선 때 친문들은 뭐 이낙연 뭐 경선 후보 쪽을 가리키는 거겠죠. 친문들은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그렇게 제대로 그 선거운동 안 했다. 뭐 이런 비판도 했고 결국은 김수민 평론가님 보시기에 8월 뭐라 그럴까요? 당권 경쟁을 위한 그리고 그 차후의 헤게모니를 위한 싸움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있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예전에 뭐 재벌가에서 있었던 왕자의 난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분열이 잘 안 돼가지고 일어나는 분열이라면 민주당은 좀 부잣집의 분열 같다. 부잣집의 재산 싸움이다? 그렇죠. 근데 사실 분열 자체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갈등을 해가지고 더 좋게 만들면 되고 또 그 갈등이 국민들 간의 이견들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갈등이면 괜찮은데 지금 국민들 보기에 이쪽하고 저쪽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 무슨 정책에서 차이가 있나?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쪽과 보수적인 차이인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유시민 작가의 ABC론의 문제는
A, B, C 집합이 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는 그 여집합을 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전체 집합을 보지 않았어요. 민주당 지지층에는 다양한 분들이 있고 네. 국민의힘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찍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있어서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안중에 없이 강성 지지층들만 놓고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네. 예, 이 말씀입니다. 김기현 대변인 딱 10초 남았네요. 이게 죄송해서 어떻게. 괜찮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의 싸움은 죽고 사느냐의 문제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른바 지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비명 행사를 당한 쪽과 비명 행사를 한 쪽에 치열한 2라운드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8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한 살 배기 정윤이는 아빠와 함께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습니다. 엄마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데요. 평소 전혀 반응이 없다가도 정윤이가 다가가면 조금씩 몸을 움직이며 반응을 보이는 엄마. 그 한순간을 아빠와 정윤이는 매일 기다리고 또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매달 700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와 한 살 배기 정윤이 돌봄까지 아빠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현실인데요. 오늘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의 손을 꼭 잡은 정윤이. 정윤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날은 따뜻해서 좋은데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대기가 정체된 가운데 국외 미세먼지까지 날아오면서 현재 전국 많은 지역의 공기가 탁한 상태고요. 내일은 초미세먼지를 비롯해 미세먼지 농도도 모두 나쁨으로 오르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산불 위기경보도 경계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남과 전라도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인천과 경기 서해안에는 내일 아침에 비가 조금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내일 대체로 맑겠고 아침 기온은 서울과 전주 7도, 대전 6도 등 전국이 2도에서 11도 분포를 보이며 조금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서울, 강릉, 부산 20도, 대전과 광주 21도, 대구 24도 등으로 오늘만큼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아 4월 하순에 해당하는 기온이 이어지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설이 이어진 가운데 미군이 이라크 군병원을 폭격해 7명이 숨졌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미군은 공격을 부인했지만 또다시 오폭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는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와 관련해 한국은 비적대국이라면서도 이란 정부와의 합의가 있어야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내일 고시될 2차 석유 최고가격제에 주유소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담합과 매점 매석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물가관리 대상을 늘리고 공공요금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 인사 강압 수사로 악명 높았던 이른바 고문기술자 이근한 전 경감이 88살을 일기로 어제 사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극단으로 치닫던 중동 사태, 미국이 이란을 향해 종전 협상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동 지역으로 미군이 정예부대를 투입할 거란 보도도 나오면서 장기전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에 함정을 파견해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찬성과 반대 입장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으로서 파병 반대 입장 명확히 밝힌 이기헌 의원과 함께 중동 사태에 어떻게 대응할지 자세히 짚어보고 아울러 핵심 정치 현안도 함께 살펴봅니다. 이기헌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귀한 시간 내주셨어요. 아닙니다. 가까워서요. 너무 좋아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미국은 종전 협상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공격 강도 높이고 있습니다. 뭐 만약에 어떤 휴전이 되거나 하기 전에 더 많이 때리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이스라엘은 자 이란이 또 미국이 제시한 종전안 거부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기현 의원님 이렇게 이 전쟁을 지켜보시니까 좀 더 많이 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언제쯤 끝날까요? 정확하게 저희가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서로 미국과 이란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먼저 시작했던 그 목표가 사실은 실패했다고 봅니다. 예. 미국은 좀 단기간 내에 전쟁을 끝내고자 했던 것이고 네. 이스라엘은 단기간 내에 최대한의 폭격을 통해서 핵 도미노가 중동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이스라엘만이 핵을 보유한 국가로서 중동에서의 무력적 기반을 보장받고 싶었는데 네. 일단 그것에 대한 확답 아니면 확증 이런 것들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이란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은 전쟁이기 때문에 네. 이 전쟁이 자기들의 패배로 가지 않고 또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성전을 주장하면서 국민동원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생각보다 길어졌다라는 건 사실인데 지금 미국도 당황했고 또 둘겨 맞았던 이란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대화의 국면으로 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외교적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협상의 표현이 미국의 방식과 이란이 표현할 방식이 조금 다르다. 그 정도로 느껴집니다. 그래요. 네. 지금 참고로 이기현 의원님은 안보실에 근무를 하신 적이 있죠? 네. 대통령 비서실 안보실 한 1년 반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비서실에서 이제 비서관도 하셨었고 네, 의원 하시기 전에요. 자, 안보실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안들이 되게 익숙하고 잘 네, 아시는 그 의원님이시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보호 명분으로 동맹국에 사실상 파병 요구했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상호 방위 조약이 있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이건 뭐 미국이 할 수 있는 요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반면에
전쟁은 전혀 동맹국들 모르게 미국과 이스라엘이 막 전격적으로 벌여놓고 뒤에 하다 보니까 뒷수습을 해야 되고 리스크가 커지니까 동맹국들에게 설거지해라, 치워라, 부담을 전가한다. 예, 이런 시각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그 한국 전쟁이 끝나고 1953년에 한미 방호 조약이 이제 체결이 되죠. 네. 그래서 발효된 건 그 다음에는 54년인데 네.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핵심은 한쪽이 부당한 침탈을 받거나 전쟁에 휘말리게 됐을 때 상대방이 도와준다는 개념입니다. 물론 그것도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 국가의 비준동의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건데 네. 이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이 공격을 받은 게 아니라 일방적인 공격이었죠. 물론 이제 국제 정치에서 냉엄한 현실 속에 일어난 전쟁입니다만 형태로 보면 저희 한미 방호 조약에 상호 조약에 해당되지는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의 참전 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국회 동의 절차도 남아 있습니다만 국민적 동의도 일어나기 어려운 것이고요. 네. 저희들이 뭐 이 상호 방호 조약에 따라서 참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각의 주장은 법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의원님을 여기 모신 직접적인 이유인데 의원님은 우리 군 파병에 대해 공식적으로 아예 초반에 그 반대 입장을 강력히 내셨습니다. 네. 파병을 반대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예요? 법적으로 보면 뭐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측면이 가장 큰 것이고요. 법적인 문제이고 현실의 문제에서 저는 국가의 기본 책무, 국민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이 전쟁에 파병하는 것은 단순히 장병들의 일부 파병 장병들의 안위의 문제를 떠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이제 선진국 반열에 진입했고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세계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 전쟁에 뛰어들었을 때 일단 파병 장병들의 안위가 이제 정말로 위험합니다. 네. 전함이 호르무즈 해협에 들어간다는 건 이건 바로 교전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전함도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 있잖아요. 있어요.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네. 이따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군인들의 안위의 문제도 있지만 제외 국민들이 저희가 700만이라고 하는 많은 국민들이 해외에 살고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물론 순위 시아파 나눠져 있습니다만 약 4억에서 5억 정도로 추산되는 시아파 교도들이 세계 각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민들이 표적이 된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한 번도 이슬람 국가들과 교전한 적이 없습니다. 20년 전에 자이툰 부대 파견했지만 그건 뭐 재건 부대였고 평화유지 부대였어요. 전투 부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전이 이루어지는 호르무즈 해협에 저희 군을 넣는다는 것은 미국도 미국의 최첨단 군함들도 들어가지 않고 있는 곳에 네. 저희가 파견되어서 들어간다는 것은 이란과의 교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란이 시아파의 가장 큰 종주국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란뿐만 아니라 시아벨트의 모든 국가들과 적대 국가가 되는 일입니다. 이 문제는 재외국민들 700만 재외국민들의 안전의 문제 그리고 저희 영사시설의 안전의 문제 그리고 아프리카와 중동에 파견 나가 있는 일단 저희 군부대들이 있습니다. 평화유지를 나가 있고 재건 부대들이 나가 있는데 이 부대들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 요소가 될 수 있고 이 기간이 길어집니다. 네. 짧게 이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이 위험 요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번 전쟁에 참여해서 저희가 만약에 교전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전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 리스크는 상당히 오랜 기간 10년 20년간 지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전쟁에 참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발을 담그는 순간 이슬람과의 그 이란뿐만이 아니라 시아파 전 세계 시아파들과의 적이 된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슬람 교도들이 22억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한 20% 정도를 시아파로 보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4억에서 5억 명입니다. 저는 어떤 형태가 됐든 저희가 에너지의 저희의 어떤 생산 기지로서의 중동의 역할이 저희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그 아랍권과 저희가 교전하는 모양새는 어느 편에 든다 하더라도 저희는 장기적으로 저희에게는 무익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사실상 그 부분이 가장 뚜렷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국 군함도 안 들어가면서 자기네는 전쟁 벌인 미국 군함도 안 들어가면서 동맹국들에게 너희 와 안 오면 말고 이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요청할 때부터. 자, 근데 의원님께서는 지난주에는 이제 입장 표명 반대 입장 표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걸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국
파병 요청에 반발하는 1인 시 하셨습니다. 네. 강력한 의지 표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주 토요일 날 트럼프가 갑자기 이제 동맹국 5개국에 이제 파병 요청을 했죠. 네. 뭐 문서로 한 건 아닙니다만 본인의 SNS를 통해서 정확하게 자기 의사를 밝혔고 네. 저는 그 파병 요청이 굉장히 강압적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병이 즉각적으로 결정이 난다든지 국회 동의 절차 밟지 않고 어떤 군사적 행위가 진행이 되면 네.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겠다 싶어서 누구라도 먼저 제가 국회의원이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라도 또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으로서라도 플러스 누군가는 예. 헌법기관 중에 누구라도 이걸 강력히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이 카드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바로 들고 제가 대사관에 가서 이틀 연속했고요. 네. 사실은 기자회견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동조해 주시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당신 혼자 하는 건 마음이 쓰리다. 우리도 기자회견이라도 같이 하고 싶다라는 의원들이 계셨는데 이틀이 지나서 수요일 날 화요일 저녁에 트럼프의 메시지가 좀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이제 예. 그 당시에 이제 영국, 프랑스가 파병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그렇죠. 일본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러니까요. 트럼프가 말을 좀 바꿔서 야 필요 없어. 우리 혼자 할 수 있어. 충성도 테스트였어. 이런 표현으로 좀 때로는 좀 유치한 표현을 써가면서 말을 바꿔서 일단 기자회견은 중지를 했고 네. 저도 피켓 뜨는 일은 그때부터 좀 중지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전쟁은 좀 유심히 보고 있고요. 더 이상 저희 한국에게 강압적인 모양새의 파병 요구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개별 의원들 할 수 있고 뭐 이제 자기 주장을 입장을 낼 수 있는데 자 집권 여당 민주당 네. 집권 여당이니까 또 이제 뭐 정부하고 또 계속 보조를 맞춰야 되니까 네. 좀 신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파병 요청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뭐였습니까? 민주당 당론은 없습니다. 예. 네, 아직 이것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고요. 일단은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공식으로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안 질의가 국회에서 바로 있었는데 국방부 장관은 파병 요청이 공식적으로 없었다라고 얘기했고 네. 외교부 장관은 예. 약간 외교부의 입장을 들어서 인정하기도 부인하기도 어려운 그런 뭐 표현을 좀 했습니다. 저는 직접적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 요청이 없는 이상 한국 정부는 일정하게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국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나와서 저처럼 초선 의원들이 기계 있게 좀 하는 모습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좀 강력하게 좀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아직 이것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요청이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뭐 공식으로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 네. 자, 이제 의원들 사이에 또 이제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먼저 박지원 의원 얘기부터 먼저 네, 할게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 네, 얘기하겠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께서 트럼프 행정부 압박이 계속되면 한국군을 보내지 않을 도리가 없다. 또 청와대에 오래 있었던 분이잖아요. 네, 그 그렇죠. 김대중 네. 대통령을 워낙 또 오래 지근거리에서 보좌하시고 이거는 그 뭐 미국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안 보낼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국제 정치의 냉엄함을 뭐 여러 번 겪으셨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뭐 그 말씀에 동의는 못합니다만 박지원 의원답게 하시는 얘기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또 이게 뭐 사실 뭐 워낙 자신도 있고 뭐 네. 하니까 마음대로 뭐 시원하게 얘기하시잖아요. 뭐 박지원 대표님의 이 성정이 워낙 시원하시잖아요. 네, 입장이 네. 분명하시고. 예. 예, 아주 짧게 박지원 의원의 멘트에 대해서는 코멘트해 주셨고요. 자, 국민의힘 의원 일부 의원 안철수, 박수영, 조정훈 파병에 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이제 명시적으로 밝혔어요. 자, 호르무즈 파병을 명분으로 해서 경제 안보 자산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그래 뭐 우리 파병할 것처럼 하면서 이거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면서요. 그래서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전쟁 끝나고 그러면 미국한테 조금 너희 우리 성의를 보였으니까 내놔라 뭐 이거 뭐 약간 우스갯소리 네. 반농담 반지담이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여튼 파병에 응해서 우리가 더 큰 이익을 챙겨야 한다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쟁은 경제나 비즈니스의 영역이 아닙니다. 예. 정말 국가의 안위가 걸려 있는 문제이고 국민의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시간도 벌 수 있겠습니다만 영국과 프랑스가 즉각적으로 대응했던 그 태도에 대해서 저희는 유의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U의 주축 국가이고 미국과 오랜 기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맹관계를 저희 수준의 동맹관계를 유지했던 영국과 프랑스가 그렇게 즉각적으로 파병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네. 주권국가로서의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건전한 동맹관계를 위해서도 저는 영국과 프랑스의 대응은 굉장히 적절했다고 봅니다. 아예 그냥 뭐 이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함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준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들의 외교 용어로 보면 예. 그 정도의 표현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린 파병 안 한다. 그리고 이 전쟁은 정당성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요. 네. 사실은 이란을 침공할 때 미국과 이스라엘이 유엔의 동의를 받지 않았거든요. 네. 국내법적 그들 국가의 법에서도 전쟁에 대해 동의 받지 않고 바로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법적 틀에서 보면 국제법적으로도 국내법적으로 보든 이란에 대한 침공은 정당성이 없죠. 네, 그들도 인정하는 겁니다. 네네. 서방 사회가 인정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요. 아까 파병이 안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이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국가의 기본 책무와 국민의 안전인데 네. 그런 어떤 그 큰 틀의 원칙에 준해서 하면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라크 전쟁 때 저희가 자이툰 부대를 노무현 네네. 대통령이 굉장히 큰 결심을 하시고 국내 정치에서 굉장히 큰 비판 속에서도 발병을 하셨어요. 네. 그때 자이툰 부대는 이라크의 교전 지역 외곽에 있었던 지역이고 그리고 자이툰 부대라는 부대 자체가 이게 그 아랍어로 평화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재건 부대 그리고 그러니까 치안 유지 부대로 자이툰 부대를 파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가 종료된 4년 후에 저희 자이툰 부대가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때는 유엔의 공식적인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도 미국의 일방적인 요청은 아니었습니다. 네. 국제사회의 동의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국제사회의 동의가 없습니다. 그런 전쟁에 저희 군을 파병하는 것은 절대 법적으로도 국익에도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이툰 부대 그 당시에는 유엔의 요청에 의해서 갔고 국제사회가 지금 어떤 그 전쟁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갈 수는 없다. 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또 하나의 차이는 네. 그 20년 전의 대한민국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입니다. 저희가 전투병을 파견했던 전투는 잘 아시겠지만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요. 네네. 60년 전에 시작해서 약 50년 전에 끝난 전쟁입니다. 그때 저희 많은 청년들이 파병돼서 죽기도 하고 많이 부상을 입고 고엽제 피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네. 물론 경제적 이익도 얻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과 국제 정치의 위상은 저희는 미국의 용병 수준이었습니다. 용병으로 팔려간 것이죠. 그렇지만 그로부터 30년 후에 있었던 이라크 전쟁에 자이툰 부대를 파견했던 것은 유엔의 일원으로서 평화유지군을 저희가 보냈던 것이고 지금 그 20년 후에 저희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세계 강국입니다. 선진국입니다. 네. 영국과 프랑스와 동급의 대우를 미국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무비판적으로 우리는 동맹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신세졌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고 파병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해관계도 맞지 않을 뿐더러 정말 한국이 앞으로 향후 국제사회에서 가져야 될 여러 가지 경제적 주의, 문화적 주의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파병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게 지금 이 시점에 한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네. 행위다. 네. 지금의 파병은.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자, 근데 이제 또 그러면서도 파병이 이슈는 지금은 되게 우리가 크게 느꼈었는데 조금 지나가는 듯 하긴 하지만 네. 이번 파병 요청을 그 계기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기현 의원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할 수 있는 네. 아주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트럼프가 워낙 변덕이 심하다 보니까 네. 우리가 관세 걸려 있고 무역 협상이 걸려 있고 뭐 갑자기 또 관세 올린다고 할 수도 있고 우리 투자가 걸려 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보복 거기다 또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핵 추진 잠수함 이거 걸려 있고 막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뭐 원자력 협정 걸려 있고 뭔가 저쪽에 좀 이렇게 그 너무 서운하지 않게 해주는 뭐를 좀 제시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뭐 그래 준다 그럴까요? 어쨌든 그 대안으로 뭐를 할 수 있는 게 뭐 좀 있을까요? 저희가 동맹이 오래된 동맹이잖아요. 예. 전 한미 동맹이 정말 한국 경제 발전과 한국이 선진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동맹이 다만 예전 70년 전의 동맹, 베트남을 파병할 때의 동맹, 네. 지금의 동맹 관계는 서로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발전했고 우리가 성장했기 때문에 또 미국이 국제사회에 가지고 있는 지도력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저는 이익의 균형 측면에서 동맹을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긍정적 요소가 충분하고 미국에게도 긍정적 요소가 충분한 그런 동맹관계가 유지되어야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동맹관계는 이제는 그 시대는 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 안보적 혜택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지만 똑같은 논리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미국이 그동안 망가졌던 제조업의 보강을 위해서 조선에 대한 투자, 반도체, 2차 전지 여러 분야에서 저희가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저희가 약속해 놓은 것만 해도 3,500억 불의 투자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이것을 극복하는데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택에 미군 부대 있지 않습니까? 캠프 험프리스가 세계에서 미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대입니다. 그 부대에 10조가 넘는 이전 비용을 들여서 저희가 이전해 줬고 지금도 방위 분담으로 저희가 1조 6천억이 넘는 돈을 매년 넣고 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가 비단 북한만을 견제하기 위한 부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카드, 전략적인 기지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저희의 땅과 저희의 노동력과 저희의 돈을 넣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가 한미동맹의 균형을 맞춰서 상호 발전적 개념으로 가야지 일방이 일방에 의해서 희생되는 그런 동맹의 관계는 오래 유지되기 어렵다. 이제는 이익의 균형을 맞춰가는 새로운 동맹 관계가 역사의 발전, 사회의 발전, 경제의 발전과 맞물려서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맹을 다시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제가 갑자기 영어가 떠올랐어. Alliance Redesigning. 약간 이거 맞는 영어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는 영어 같은데요? 그 여하튼 그런 우리가 20, 30년 전에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를 라고 깜빡깜빡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취지로 이제 냉철하게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어떤 한미 관계를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동맹이 오래 갑니다. 동맹이 쉽게 깨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모든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미국의 국민들도 바라보고 있는 동맹 관계입니다. 이제는 변화한 관계, 변화한 체중에 맞게 동맹 관계도 재조정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호르무즈 해협 우리 상선 26척 정도 선원 180명 해협 밖에는 한 10여 척의 유조선 한 40척 정도 이게 우리 배가 있는데 이들이 지금 막 급박하게 위험한 건 아니죠. 이들의 안전은 어떻게 확보해야 지금 됩니까? 상태에서 불안한 상황은 아니고요. 이제 해협 안에 있는 배들이 한 30척 정도 있는 것이고 5만 만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배들이 이제 빈 배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석유를 실어나기 배들이 한 10여 척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것에 타고 계시는 우리 선원들의 안전에는 큰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하여튼 안전은 최대한 지켜가면서 지금 이제 이란 오늘 오후의 기사를 보면 이란이 한국을 적대 국가로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 어제 뉴스와 오늘 뉴스의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란과 한국은 좋은 관계였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유엔의 제재, 미국의 제재에서 원유 대금을 지불하지 못했던 돈이 있었습니다. 2020년 지금부터 6년 전 얘기인데 그 당시에도 그달에서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그 당시 저희 케미컬호를 납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선원들과 저희 배를 납치해서 협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때 일입니다만 그 당시 외교부가 나서서 또 청와대가 나서 적극적으로 협상을 했고 그 협상회에서 케미호가 다시 석방되는 그리고 동결되었던 자금에 대한 일정한 지출이 미국의 재가의 하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협상을 했던 분이 이란 외교부 차관인데 그분이 지금 외교부 장관입니다. 한국의 외교부가 협상을 열심히 했던 분인데 그분이 지금 외교부 장관으로서 미국 협상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기억 내에 한국은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란의 이익 균형과 같이 할 수 있는 국가로 기억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한미동맹은 굳건히 유지하되 이란과의 관계를 깰 필요 전혀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고요. 당내 문제 잠깐 조금 짚어볼게요. 자, 송영길 전 대표가 과거 친문들이 아마 이낙연 그 대선 경선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을 지칭하는 것 같긴 하지만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운동 이거 2022년 얘기입니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비판적인 얘기를 했는데 동시에
그 있었던 게 뭐냐면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민주당 지지층 ABC 구분. 자, A는 가치, B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심지어는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을 뭐 얘기하면서 자기의 이득을 챙긴다 해서 B에 대한 되게 비판적인.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선 결국은 8월에 당권 경쟁이 있고 결국은 정청래냐 아니면 김민석 혹은 송영길이냐 여기서 그런 당권이 향후 강력한 정부 여당의 헤게모니 싸움이다. 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유시민 작가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지금 이제 정치를 떠나셨고 네. 이제 외부에서 시민들과 함께 이제 평론하시고 네. 글 쓰시는 분이시잖아요. 네네. 그분이 아주 자기가 봐왔던 세상을 살아보면서 봐왔던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평하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일반적으로 원칙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당내의 당권 경쟁 구도에 딱 적합한 표현은 아니실 것 같고 본인도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자, 그 원칙적인 얘기였고 네. 당내 어떤 뭐 정청래가 당대표가 돼야 된다 이런 것까지 생각한 게 아니라 당내 분위기의 원칙적인 얘기를 그냥 그 예, 묘사한 시민의 거다. 시각에서 예. 그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으로 네. ABC라는 표현과 뭐 교집합을 좀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네. 큰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셨고요. 네. 어제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 조작 기소 의혹 밝히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 열렸는데 막 여야가 공방도 했고 그 공방의 핵심은 민주당은 이거 국정조사 할 수 있는 거다. 이거 뭐 수사 재판에 영향 끼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이라도 그 조작 기소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국민의힘은 진행 중인 수사 재판에 명백히 영향 끼치는 거고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특이다. 국민의힘의 이런 그 예를 들어서 임기 끝난 다음에 대통령 재판 받으면 되는데 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압박해서 몰고 가냐. 이게 이제 야당의 핵심이거든요. 이런 비난은 어떻게 보세요? 직접적으로 범죄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예, 특히 대북송금이라든지 이재명 대통령을 정치검찰이 사법 처리하기 위해서 네. 조작했던 증거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니까 공무원들의 진술이 바뀌고 시작했고 네네. 또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증명해주는 증거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증거들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조작되었던 것을 실행한 주체가 정치 검찰이었습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에게 이 조사를 재조사를 맡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국회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국정조사의 의미이고요. 네. 그것은 뭐 저희가 지방선거 때 활용한다 뭐 그러는데 빨리 해버리려고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천이 끝나기 전에 네. 이미 다 이제 국정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새로운 관계가 나온다고 하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사법당국에서 처리하면 되고요. 네. 지금 법적으로도 보면 저희가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저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타당한 국정조사이고요. 국민들의 동의도 높습니다. 또 새로운 범죄 행위가 안 나타난다면 모르지만 범죄 행위도 계속 확인되고 있는데 이걸 방치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네. 우리 이기현 의원님 지역구 네. 고양시 병이죠. 우리가 이제 일산이라고 일컫는 네. 일산입니다. 고양시 병 일산. 일산의 가장 당면한 현안 지금 뭡니까? 일산이 베드타운화 돼버렸어요. 네. 아주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입니다. 지금도 주거 만족도가 85%를 넘을 정도로 네. 살기에는 굉장히 쾌적한 곳인데 서울에 바로 인접해 있고요. 네. 아름다운 호수공원, 킨텍스 그리고 의료기관도 국립암센터, 일산병원 그다음에 3개의 대학병원 뭐 종합병원만 해도 7개가 있는 예. 아주 훌륭한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아이들도 크기 좋고 어르신들도 살아가기 좋은 도시인데 성장 동력이 없습니다. 경기 북부에 위치했다는 이 특징 때문에 네. 판교 분당 같은 경우는 판교 테크노밸리가 1, 2, 3, 4까지 준비돼서 진행되고 있어서 네. 테크 기업들이 가고 인천 송도에는 바이오 기업이 가고 그런데 일산에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들어오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출근을 해요. 그러니까 네. 교통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게 저희 지역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문화 산업 도시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뭐 BTS 컴백 무대도 되게 화제가 됐습니다만 대한민국 이들을 담을 만한 전문 공연장이 없습니다. 이거 아레나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아레나를 저희가 2만석, 야외 3만석 그래서
그런 아레나들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분관도 유치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아름다운 주거환경도 되고 문화산업이 굉장히 확장성이 강합니다. 네. 예,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기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일산을 문화성장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체위 소속이시죠? 그래서 문체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딱 그 상임위하고 들어맞는 얘기 해주셨고요. 네. 또 이제 일산 경기도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군 3명으로 압축됐는데 자, 어떤 점이 이 민주당 경기도지사 어떤 경선에서의 가장 그 뭐라 그럴까요? 관건이 될까요? 승패. 이제 예비 경선이 끝났고요. 그래서 네. 3일로 압축이 돼서 이제 본 경선을 이제 곧 합니다. 네네. 4월 4일 5일 날 이렇게 하게 될 텐데 본 경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 과반이 안 나오면 결선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선 투표를 갈 텐데 조금 룰이 달라진 건 예비 경선은 전당원 투표에 의해서 당원들만이 참여하시는 투표이시고요. 네네. 본 경선 결선 투표는 당원 투표가 50% 포션이고 국민들의 일반적인 여론조사가 네. 50% 포션입니다. 이게 조금은 바뀐 룰이고요. 모든 지자체 선거가 다 그렇게 이렇게 통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당원들이 좀 거르고 말이 되는 후보들을 좀 올리고 네. 그것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경선을 물어보겠다.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후보를 뽑아야 된다. 그래야 저희가 이번 지방선거에 승리한다라는 생각에서 네. 룰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요. 그 지점이 이 세 분 후보들에게 약간의 이제 조금은 예선하고는 다른 상이하게 적용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본인들이 다들 강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후보들도 그렇게 움직이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끝까지 누가 이길지 모르고 지켜봐야 된다. 그런 그러면 말씀이시고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경기도 네. 특히 3파전 대단합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네. 시간이 다 되겠는데 짧게 한 말씀 네. 해주세요. 이번 지방선거 그 유권자들은 어떤 점을 보고 선택을 할까요? 뭐 정책, 인물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이 개본 생각하시는 내용인데 지금 국민들은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도 좀 화가 나 계신 것 같고요. 지난 24년 12월에 있었던 계엄과 탄핵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출범 과정에서 아직도 그 계엄을 반성하지 않고 그리고 본인들이 탄핵되었던 역사적 죄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는 세력과 관련돼서 이것은 좀 정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지형도 그런 것들을 반영해 주고 있고요. 저희는 이미 사법 처리 단계가 1심이 끝난 재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준엄하게 질책하고 계시고 국민의힘이 아직도 윤호개인으로부터 손절하지 못한다고 하면 윤호개인을 정확하게 거부하지 못한다고 하면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기헌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김윤아 국민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윤아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이 이란에 15가지 협상안을 제안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반응을 했다고 해요. 이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네,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이란 국영TV와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현재 미국과 진행 중인 대화는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이 파키스탄을 통해서 15개 협상안이 담긴 제안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란 정부가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겁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다양한 중재자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고는 있지만 이게 미국과의 협상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이란 지도부가 중재국을 통해서 미국이 제시한 평화안을 검토 중이긴 하지만 미국과 직접 대화할 의도는 전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협상 개시 여부를 두고 지금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국가 모두 출구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4일, 15일 이때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하고 만날 예정이어서
상황이어서 네. 그 전에 종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이란이 패배를 수용하지 않으면 더 강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압박의 수위도 함께 높이고 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협상은 진행 중이다라면서 이란이 앞으로 계속 패배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더 큰 타격을 입게 할 것이다. 지옥을 불러올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안한 15개 요구안에 대해서 백악관은 공식 확인하진 않았지만 이란의 핵 능력 해체라든지 이런 핵과 관련 내용이 다수인 걸로 보이고요. 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 보장이라는 요구사항도 포함된 걸로 보이는데 이란이 이걸 수용하면 미국은 모든 국제사회 제재를 풀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걸 거부하면서 5가지를 역제안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합법적인 주권 행사 같은 내용들 사실상 협상이 쉽지 않은 내용들을 역제안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이제 주권 행사하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란의 허가를 받아라 이런 뜻이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국제 해사기구 회원들한테 그 서한을 보내서 네. 우리와 사전 조율을 거친 비적대적 선박에 한해서만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한국은 허용이 되는 국가일지 여기에 관심이 쏠리거든요. 네. 오늘 주한 이란 대사관이 행사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사이드 쿠제치 그 주한 이란 대사는 한국은 비적대적인 국가에 들어간다라면서도 이란 정부와 군과 조정이 있어야만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고 사전에 그런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거래하는 모든 선박은 해협을 통과하지 못한다 이렇게도 밝혔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이 페르시아만에서 가져오는 석유나 가스는 미국 회사가 투자한 유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항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한국 경제에 끼친 타격이 큰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의식한 듯 쿠제치 대사는 우리를 비난해선 안 된다. 책임은 미국에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란이 이 수에즈 운하와 비슷한 방식으로 일종의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런 방침까지 밝혔는데요. 네. 전쟁으로 인해서 손해가 크게 발생했으니까 금전적 보상을 원한다는 겁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중동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란이 지금 받으려는 선박 1회 통행료는 약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0억 원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걸프 해역에 발이 묶인 선박이 3,200척에 달하는데 네. 만약에 통행료를 30억씩 이렇게 징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만으로도 이란은 64억 달러 하나로 10조 원에 육박하는 수입을 얻게 됩니다. 네. 기름값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유사의 주유소 석유 제품 공급 가격의 상한도는 최고 가격제 지난 13일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2주마다 이걸 이제 상황 보고 가격 정하기로 했는데 그 시점이 오늘 자정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0시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네. 아직 얼마가 되는지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기름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조정되는 최고액도 지금보다는 더 오를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를 계속 고정값으로 두는 게 아니라 기름값 변동 추이를 보면서 2주마다 결정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되는 게 싱가포르 거래소 국제 가격인데 이 가격을 보면 전쟁 이후에 지금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업계에서는 국제유가 인상 부분만 고려를 해봐도 리터당 보통 휘발유는 2,300원대, 경유는 2,600원대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추정도 나온 그래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얼마에 책정이 될지 이게 오늘 이제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진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2,000원대 넘는다면 소비자 부담 정말 커지게 되는 건데 그래서 또 이제 정부가 꺼내든 게 유류세 인하 카드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인하를 더 많이 해줘서 가격을 좀 인위적으로 누르겠다는 건데요. 현재 휘발유하고 경유의 유류세가 각각 7%, 10% 인하를 하고 있는데 인하폭을 내일부터 15%, 25%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걸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65원 줄어들게 되고요. 네. 경유는 87원 낮아지게 됩니다. 경유에 대해서 왜 더 많이 이렇게 세금을 낮춰주냐 이렇게 물었더니 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경유는 이 산업, 물류, 서민 생계의 가장 필수적인 연료이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하면 추가로 더 인하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유류세를 인하해 주는 거 원래 한시적인 조치였거든요. 네. 4월까지만 운영을 하고 종료를 할 예정이었는데 유가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종료 시점
일점을 일단 5월 말까지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송업계가 워낙 타격이 큰 상황이다 네. 보니까 영업용 화물차와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원래는 50%만 깎아줬었는데 아예 한 달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차량류 요소수 가격 치솟으면서 요소수 대란 우려까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매점 매석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했죠. 네, 2021년에도 한번 기억하실 텐데 그때도 요소수 대란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기억나요. 네, 그때는 이제 중국이 요소 수출을 통제하면서 여파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중동산 요소 수입 비중을 확대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번에는 중동산의 그 요소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또 다시 대란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일단 오늘 폭리 목적으로 요소수와 요소에 대해서 매점 매석을 하는 행위 이걸 금지하는 고시를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요소를 수입하거나 뭐 제조, 판매하는 업자가 월 평균 판매량의 150%가 넘는 요소수를 갖고 있는데도 7일 이상 판매하지 않고 쌓아둔다? 라면 이게 제재 대상이 되고요. 위반을 하면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네. 자, 나프타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종량제 봉투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죠. 네, 저도 어제 실제로 종량제 봉투 구매하려고 마트에 가셨군요. 네, 묶음으로는 아예 살 수가 없고요. 한 장만 낱개로 구매할 수 있다 이런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사재기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중동 사태 여파로 이 비닐의 연료인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네. 이 종량제 봉투도 구하기 힘들어질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사재기 열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정부 설명인데요. 기후부가 설명을 하기로는 전국 기초 지자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미 6개월치가 넘는 그 재고를 보유하고 있고 네. 만약에 부족한 지역이 생기더라도 다른 지자체에서 아직 인쇄하지 않은 봉투를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3월이면 신입생 환영회다, 개강총회다, 대학생들 행사 많습니다. 근데 요즘 대학생들 예전처럼 술을 그렇게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건강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건데 왜 그렇습니까? 네, 일단 코로나19 이후에 뭐 여러 명이 모여서 술을 먹고 하는 이런 대학가 문화가 조금씩 바뀐 영향이 있고요. 네. 또 취업 경쟁이 워낙 치열해지다 보니까 신입생 때부터 취업 준비와 스펙 경쟁에 나서는 청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카드 고객들을 분석을 해서 NH농협은행이 소비 데이터를 분석을 했더니 주점 카드 결제가 2023년 대비 77%로 지난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만큼 학생들이 많이 술을 먹지 않는다. 뭐 이런 게 건강적으로는 좋은 측면일 수도 있지만 이런 취업난에서 굉장히 씁쓸한 측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일보 김유나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한 주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이번 주 스포츠 뉴스 KBS 김한수 기자와 완수해보겠습니다. 김한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마다 흥행 기록 갈아치우는 프로야구 올 시즌 개막 이번 주말이죠? 네, 이번 주말입니다. 드디어. 네. 영어로는 at last. 네, 그 토요일 이제 전국 5개 구장에서 일제히 개막전을 갖게 되는데 각 팀당 114경기씩 모두 720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우리 흔히 하는 말로 9월까지의 대장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개막전 대진을 보니까 우승팀 LG의 상대는 안현민 선수가 있는 KT. 뭐 지난해 돌풍의 주역인 한화는 키움. 그리고 시범 경기에서 돌풍을 이끈 롯데는 우승 후보인 삼성과 이렇게 맞붙는 거 보면 첫 경기부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 시즌 전문가들이 우승 후보를 꼽자 뭐 이렇게 보니까 뭐 단연 일단은 전체적으로 안정된 지난해 디펜딩 챔피언 LG입니다. 뭐 문보경 선수 또 뭐 박혜민 선수 WBC가 잘해줬고요. 전반적으로 투수나 뭐 수비까지도 안정돼 있어서 우승부로 꼽히는데 견제할 팀으로는 가장 강력한 팀으로 일단 삼성이 꼽히고 있고요. 네. 또 이제 하나와 KT가 조금
조합이 맞기 시작하게 되면 이 두 팀도 뭐 4강에 합류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조금 이제 아쉬운 건 김도영 선수가 돌아왔는데 기아가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뭘 보여주지 못해서 그런지 네. 하위권으로 일단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올 시즌 주요 변수를 보게 되면 네네. 이제 아시아 쿼터제가 처음 도입돼요. 아시아 쿼터제. 예, 그동안 기존에 외국인 선수 3명이었는데 아시아 쿼터 선수 1명이 포함되게 되거든요. 근데 9개 구단에서 지명한 선수가 투수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투수 7명, 타이완과 호주 출신 투수 1명씩. 기아만 유일하게 이제 내야수를 지명을 했는데 네. 그 내야수 이제 그 결정적인 7대2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던 제라드 데일 선수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투수 부분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투수 보완이 많이 돼 있어서 투수의 활약이 좀 기대가 되고, 한편으로는 이제 피치 클락이 이제 2초간 단축이 돼요. 주자가 네. 없으면 18초, 주자가 있으면 23초. 아무래도 경기 템포가 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경기 보는 재미는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프로야구가 이제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시범 경기부터 관중이 진짜 많이 몰리더라고요. 네. 이거는 뭐 진짜 지난해 1200만 됐을 때도 네. 이 정도야 할 정도였는데 그러니까요. 그 열기가 식지 않았고 정규 시즌 개막을 앞둔 기대감 때문인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네. 보니까 집계된 게 44만 247명입니다. 60경기에 된 건데 지난하고 비교해 보면 36.8%. 시범 경기부터 이렇게 관중이 막 집중되다 보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이대로만 가게 된다면 올 시즌도 1200만, 잘하면 1300만 부근까지 가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일부에서 이제 시범 경기에서 워낙 경기가 좀 치열하다 보니까 네. 시범 경기 상승세가 정규리그로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아마 가장 많이 기대하시는 건 롯데 팬들일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동안 예, 좀 예. 못했었는데, 근데 이제 지난 2007년에 SK가 1위를 하고 우승한 걸 빼면은 사실 그 우승의 그 기록은 없어요. 오히려 롯데는 이번에 이런 그 기록들을 한번 깨봤으면 좋겠어요. 정규리그 1위가 모처럼 한 20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 가고 뭐 우승을 했다, 이런 걸 만든다고 한다면 롯데는 아마 또 다른 신화의 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범 경기에서 드러난 특징 뭔지, 또 올해 꼭 주목해야 할 선수가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있습니까? 일단 뭐 시범 경기에서 가장 주목할 거는 홈런이 많이 늘었어요. 아, 그랬어요. 예, 60경기에서 119개, 경기당 한 2개 골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난해보다도 한 57% 정도가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러면 이제 항상 논란이 되는 게 있죠. 탱탱볼 아니냐, 되면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사실 그 WBC 보셨을 때도 네. 우리 타자들이나 뭐 도미니카 타자들이 크게 휘두르지 않았는데도 공을 정확히 맞히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선수와 감독들은 실제로 공이 좀 멀리 간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또 이제 일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작년에 안현민 선수가 보여준 것처럼 체력과 근력들이 너무나 강화됐기 때문에 이제 뭐 예전 같이 막 풀스윙하지 않아도 정확히 선수들이 맞히기만 해도 그 본인의 근육에 있는 힘이 배트를 통해 넘어가는 거, 전해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한편으로는 재미는 있고요. 이렇게 타자들이 잘 넘기면 투수들의 이제 그 자책점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한화 같은 경우는 폰세 와이스 있을 때는 지난해 3.59였는데 이번 시범 경기는 6.3입니다. 거의 뭐 2배가량 올랐고, SSG도 앤더슨이 빠지니까 3.63에서 6.24까지 올라왔거든요. 전체적으로 WBC부터 우리 국내 프로야구 또 국내 선수들의 투수력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아마 타자가 좀 우위에서는 타고 투자 현상이 오지 않나 싶습니다. 투수 순환.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주목해야 할 선수는 신인에서는 뭐 신재인 선수, NC 다이노스의 내야수인데 전체적으로 수비도 좋고 타율도 네. 3할대입니다. 그리고 한화의 외야수인 오재원 선수, 정말 수비도 좋고 타격 재능이 있어서 뭐 직시 전력감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그 폰세나 와이스를 대신할 수 있는 외국인 특급 투수가 누구야,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으로서는 그 두산의 크릭스 플렉센 선수가 전체적으로 제구도 좋고 스피드도 있고, 네. 그래서 폰세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낳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화는 이제 에르난데스 선수하고 이제 화이트 선수가 그 빈 공간을 메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
그래도 역시 뭐 아무래도 이렇게 주목해야 할 선수는 WBC에서 맹활약했던 문경을 그렇죠. 이제 문보경 선수하고 기아에 돌아온 MVP 김도영 선수가 얼마나 많이 해주느냐에 따라서 초반 흥행을 좌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메이저리그 오늘 개막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이정호 선수 활약이 어땠어요? 이 시범 경기에선 막 넘겼거든요. 하루에 홈런 막 2개 때리던데.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괜찮지 않나. 8경기 타율도 4할도 넘겼고 오피스도 네. 괜찮았는데 오늘 상대 투수가 양키스 선발 프리즈 선수가 너무 잘 던졌어요. 너무 잘 던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전체가 다 눌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5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했는데 1회 내야 땅볼 그다음에 나머지 뜬공 3개로 아웃이 돼서 4타수 무안타 첫 경기의 성적치고는 좋지 않았는데 이 반면에 그 양키스 같은 경우는 2회 5점 내고 5회 2점 내서 7대 0으로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고 보면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토니 이제 바이텔로 감독 보통 신인 감독 오면 호된 신고식이라고 하는데 개막식 호된 신고식 치른 것 같습니다. 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 북중미 월드컵 가기 전에 지금 마지막 A매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월드컵 본선 모의고사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영국에서 전지훈련을 갖고 있고 유럽에서 평가전을 2경기 갖게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전술도 점검하고 선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컨디션도 조절해야 되지만 어떤 조합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훈련장 그림을 보게 되면 뭐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 대체로 뭐 분위기도 밝고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본선 조별리그 상대에 대비한 우리 흔히 말하는 맞춤형 전술 그러니까 이제 남아공 상대에서는 코트디부아르 전화에서 어떻게 끌어올고 갈 것인가를 점검해야 될 거고 오스트리아와의 평가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유럽 플레이오프에서 들어올 이제 그 팀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일단 3월 28일 런던에서 갖게 되는 코트디부아르전 보시면서 뭐 우리가 3백이 쓸 거냐 4백을 쓸 거냐 항상 고민인데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4월 1일 날 오스트리아 경기 같은 경우에는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와 경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강팀과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 이영표 해설위원의 이제 그 어드바이스를 좀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윙백 그 좌우 측면에 있는 그 우리 카스트로프 선수나 양현준 선수가 골도 넣고 해서 공격력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선수들이 수비 조직력까지 갖춰줘야 된다. 그리고 그걸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어드바이스를 했어요. 그 뭐 전체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긴 한데 왜냐하면 한 골을 넣었는데 상대가 너무 강해서 2골을 잃어버리면 경기를 잃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드바이스 본선 직전에 5월쯤 돼서 강팀과 실전 한번 테스트해보는 게 필요하다. 원리는 2002년에 프랑스하고 경기를 가졌었고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2010년 남아공 월드컵전에는 스페인하고 경기를 가졌거든요. 그런 것처럼 유럽의 강팀을 상대로 90분 내내 뛰어다니면서 우리 전술을 펼칠 수 있는 체력과 전술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것이 홍명보호의 뭐 원정 16강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두 평가전을 보시면서 단순히 몸 푸는 수준이 아니라 뭔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인지를 한번 팬들이 같이 봐주시면 재미가 2배 될 것 같습니다. 네, 뭔가 만들어가는 그 과정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프로농구 소노 창단 후 최단 10연승 달리고 있습니다. 전력 분석원 출신 손창환 감독이죠. 새롭게 좀 조명이 되고 있어요. 네, 사실 요즘 보면 프로농구의 히딩크, 아니면 프로농구의 뭐 무리뉴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데 사실 선수 시절에는 크게 주목받은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도자로 데뷔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어요. 어제 사실 경기에 졌으면 9연승에서 마무리될 뻔했는데 78대 77로 SK를 이겼어요. 그 3연승에서 벗어나면서 지난 2월 14일 울산 경기 이후에 거의 10연승을 달리면서 대체 어떻게 이긴 거야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KBS 농구 담당 기자가 가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전력 분석 출신답게 모든 경기를 다 분석하고 모니터를 해놔서 일단 훈련에 적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선수를 불러서 보통 이제 그 비디오 판독이라든가 비디오 분석에 대한 것들은 코치가 전달을 하거든요. 근데 손창환 감독은 직접 전달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어.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도 정말 분석된 데이터를 갖고 경기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의 승리군요. 자신을 갖게 됐고요. 그 보면 사실은
사실 제가 제 기억에 90년대 한참 대학농구가 저거 할 적에 네. 건국대에서 농구를 했어요. 그리고 네. 이제 안양 SK에 이제 안양 SBS에 지명돼서 갔는데 그 당시에 뭐 김성철, 윤영필, 뭐 표필상, 홍사봉 이런 선수랑 포지션이 겹쳐가지고 네. 정말 자기의 뭘 보여주지 못하고 선수에 은퇴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한 20년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코치 수업을 받아오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다른 울림을 만들고 있어서 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여자 프로배구죠. 플레이오프 GS 칼텍스 현대건설 맞붙게 됐죠. 이건 뭐 3전 2승제로 치르나요? 네, 근데 오늘부터 경기를 하게 되는데 네. 사실 GS 칼텍스가 흥국생명을 이겨버리는 순간에 많은 팬들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아, 이거는 실바를 막으면 이제 현대건설이 이기고 실바를 놓치면 이거는 GS 칼텍스가 올라가게 된다. 챔피언 네. 결정전에 갈 수 있다 이런 상황인데 진짜 준 플레이오프 흥국생명하고 경기에서 혼자 42득점을 넣었어요. 네. 이런 거 보면 실바를 잘 막느냐 아니면 실바를 잘 활용하느냐 이거 네. 보시면 오늘 경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 꼭 챙겨봐야 할 경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프로야구 개막전입니다. 근데 네. 또 개막전 삼성과 롯데가 하는 경기인데요. KBS ETV에 중계하는데 왜 그러냐면 울보택 박용택 해설위원이 해설하기 때문에 뭐 WBC에서 우리 선수들에 대한 찐한 진심 보여줬잖아요. 네. 그런 애정들이 우리 프로야구로 이어지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수 KBS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데니얼 파우터의 Bad Day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